혹시 그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싹 모아서 광고를 만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출연료만 해도 뭐 엄청날 텐데. 아,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근데 1988년 그 서울올림픽 열리던 해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브라보콘 광고. 바로 브라보콘 광고였죠. 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정말 그 당시 최고 스타들이 그냥 총출동했어요. 거의 뭐 위아더 월드 한국판 그런 느낌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혜태그룹 이야기가 바로 이런 아주 강렬한 기억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팀 중 하나로 기억되는 야구단도 있었잖아요. 아, 야구단, 그쵸? 여러 팀들이 있겠지만 이 혜태가 운영했던 야구단을 빼놓을 순 없을 겁니다. 그 모기업 재원은 사실 넉넉하지 않았지만요. 네. 팬들 사랑이 워낙 엄청나서 한국 프로야구 20시즌 중에 거의 절반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으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 아, 그리고 맛돈산, 홈런볼, 에이스 같은 과자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스테디셀러들이죠. 특히 에이스 하면 또 그 믹스커피에 딱 찍어 먹는 그 맛. 아, 저도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아, 저도요. 이렇게 뭐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심지어 야구단까지 대중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좀 무리한 확장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억. 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혜태그룹의 흥망성쇠 이야기를 한번 생생하게 펼쳐보겠습니다. 화도 같은 브라보콘.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1970년에 나온 한국 최초의 코나 아이스크림이고요. 지금까지 뭐 거의 50억 개 가까이 팔렸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와, 50억 개. 이 브라보콘 하나만 봐도 그 위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대 최고 가수들은 물론이고 뭐 김혜수 씨, 이병헌 씨 같은 이런 톱스타들이 괜히 모델로 나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징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브라보콘뿐 아니라 맛돈산, 홈런볼, 에이스까지 이렇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정말 많이 가진 기업이 어쩌다가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좀 따라가 보죠. 이게 시작은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남영동에 있던 일본인 소유의 제과 공장 나가오카 제과라고 있었는데 나가오카 제과. 네, 이 공장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인수를 하면서 혜태의 역사가 시작돼요. 회사 이름을 이제 혜태 제과로 정하고 네. 처음에는 뭐 미국산 사탕을 들여와 팔기도 하고 또 지금도 판매되는 양갱 있잖아요. 아, 양갱. 네네. 네, 이걸 대량 생산하면서 회사의 기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조금씩 만들던 양갱을 혜태가 이제 공장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시절엔 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히트 상품도 있었어요. 어떤 거요? 1956년에 나온 시가껌이라는 풍선껌인데요. 포장지가 담뱃감 모양이었던 거예요. 네, 담뱃감 모양이요, 껌인데. 네. 심지어 신문 광고 문구가 아빠도 나도 맛있게 씹는 껌 이거였대요. 와, 지금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아닐까요? 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요, 시장을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름 정말 덥잖아요. 아유, 덥죠. 땀은 뻘뻘 나는데 당시 혜태가 만들던 주력 상품이 뭐 양갱, 비스킷, 껌 이러니까 뭔가 좀 시원하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혜태가 여름 시장을 딱 공략할 결심을 한 거군요. 네. 그때만 해도 여름 간식이라고 하면 그냥 물에 색소랑 설탕 넣고 얼린 거, 뭐 흔히 말하는 아이스 케이크. 이게 전부였거든요. 맞아요. 그거였죠. 혜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우유 성분, 유지방이 들어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60년대 후반에요. 직원들을 그 낙농업이 발달한 유럽 각지로 보냅니다. 직접 가서 배우는 거군요. 네. 덴마크에서 직접 아이스크림 설비도 사오고 또 원료 확보에도 공을 들였죠. 당시 혜태 공장이 워낙 위생 관리도 철저해서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미군으로부터 좀 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포장지 하나에도 고민이 깊었다면서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이게 눅눅해지면 안 되니까 그 담배값에 쓰이던 은박지 있잖아요. 네네. 반짝이는 거. 네, 그걸 활용하기로 한 거죠. 또 당시 유럽에서는 아이스크림 위에 비싼 초콜릿이나 아몬드를 얹었지만 이게 60년대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였잖아요. 그렇겠죠. 비쌌을 거고. 네, 그래서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브라보콘 위에 땅콩이 올라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1970년 드디어 차갑고 부드러운 여름 간식 브라보콘이 세상에 딱 나온 겁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출시 직후부터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아이스크림 사가려는 도매상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요. 줄 서는 수중을 넘어서 아예 그냥 출입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문을 닫을 정도였다니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새롭고 좀 고급스러운 간식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또 있잖아요. 그 남북 적십자 회담 때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북측 대표단에게 맛보라고 브라보콘을 건넸는데 그걸 먹어본 북한 관계자가 이거 정말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번쩍이는 은박지 포장 때문에 진짜 은으로 코팅한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만큼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었던 거죠. 네, 브라보콘 성공 이후에 혜태는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도 연달아 성공시키고요. 누가바 역시 초콜릿 코팅에 안에 땅콩이 들어있죠. 아, 맞네요. 그것도 땅콩. 네,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 쪽에서도 지금도 사랑받는 에이스하고 맛돈산 이런 전설적인 제품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이렇게 제과랑 아이스크림 사업을 양대축으로 성공 가도를 막 달리면서 혜태는 유가공, 관광업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정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죠? 네, 잘 나갔죠. 1975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진 그 혜태상 있잖아요. 네네. 그 상징적인 조형물? 네, 그 건립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악한 기운 물리치고 화재 막아준다는 그런 상징인데 여기에 혜태제과가 기여했다는 거. 이게 당시 회사의 위상을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만큼 회사가 잘 나갔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혜태에도 슬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혜태는 원래 여러 창업자가 함께 회사를 일군 공동 창업 체제였거든요. 근데 1977년에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박병규 사장이 52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요? 네, 이게 동업관계라는 게 창업 1세대에서는 잘 유지되더라도 2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영권을 둘러싸고 좀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혜태 역시 좀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죠. 박병규 사장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0일도 채 안 돼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의 아들인 당시 29살의 미국 유학파 출신 박건배 씨가 과장에서 상무이사로 파격 승진을 합니다. 야, 과장에서 바로 상무로요? 엄청난 승진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에는 전무, 또 그 다음해에는 부사장으로 계속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죠. 결국 1981년에는 혜태제과, 혜태상사, 혜태음료, 그러니까 그룹의 핵심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창업자 가문들은 혜태기공이나 혜태관광 같은 훗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같은 걸 하는 큰길이라는 회사의 모태가 되는데 이런 경영권을 가지고 그룹에서 분리되어 나가게 돼요. 결국은 분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2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그 공동경영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린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경영진의 세대 교체를 넘어서 그룹의 운영 방향 자체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죠. 실제로 이 2세 경영 시대부터 혜태그룹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해요. 물론 경영권을 잡은 초기에는 기존의 주력 사업, 그러니까 식품 분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네, 그랬죠. 프로야구 출범에 맞춰서 홈런볼도 출시하고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사업을 꾸준히 이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룹의 무게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업, 금속 가공업 이런 데 진출하더니 1986년에는 아예 제2의 창업을 선언하기 이르러요. 제2의 창업이요? 네, 그러면서 그룹의 근간이었던 식품업 비중을 줄이고 오디오 같은 전자업종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와, 과자랑 아이스크림으로 잘 알려진 회사가 갑자기 오디오라니 당시로서는 좀 다소 의아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다른 분야니까. 근데 혜태 사업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오디오 전문 업체였던 인켈을 인수하고요. 인켈 유명했죠. 네, 그리고 이듬해인 95년에는 나우정밀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무선 전화기, 단말기, 케이블 TV 장비 사업까지 영역을 넓힙니다. 그룹 회장이 된 2세 경영자는 대외 활동 반경도 계속 넓혀갔고요. 유통업에 뛰어들어서 혜태백화점을 열기도 했었죠.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도 혜태백화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이런 과감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혜태그룹은 1994년에 재계서열 24위까지 오르면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형을 키워가던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1997년 말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죠. IMF. 주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서 전자업 등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해왔지만 정작 그 분야에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은 썼는데 벌지는 못하고. 그쵸. 결국 부채 비율이 재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혜태그룹은 이 외환 위기의 파고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혜태의 핵심인 제과, 아이스크림 사업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맛돈상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 중에도 국내 전체 스낵 판매량 1위를 지켰고요. 와, 위기 속에서도 1위? 네. 그리고 위기 직전에 출시됐던 탱크보이 같은 신제품도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았어요. 탱크보이. 그렇죠. 하지만 전자나 중공업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워낙 막대했기 때문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적자를 메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네요, 정말. 네,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 구멍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여전히 혜태 제품을 찾았지만 정작 혜태라는 기업 자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혜태그룹의 그 알짜 계열사들은 하나둘씩 다른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룹의 모태이자 핵심이었던 혜태제과는 경쟁사였던 크라운제과의 인수가 되었고. 네, 그리고 브라보콘과 누가바를 만들던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은 빙그레로 넘어갔죠. 빙그레로. 음료 사업은 LG생활건강으로, 혜태백화점 같은 유통 부문은 신세계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썼던 혜태 타이거즈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이거즈. 모기업 부도로 운영 자금이 바닥나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해외 구단에 팔다시피 넘기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선수까지 팔면서. 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기아 자동차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혜태 타이거르 팬이라면 소파에 앉아서 TV로 야구 중계 보면서 혜태 과자만 먹어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팀과 모기업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정말 대단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말 팬들의 사랑이 대단했죠. 그만큼 사랑이 깊었기에 그 상실감도 더 컸을 겁니다. 지금도 혜태라는 브랜드 이름은 우리 곁에 남아있긴 합니다. 크라운 혜태제과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또 사랑받고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제품 브랜드는 남았을지언정 한때 재계서열 24위까지 올랐던 그 혜태그룹이라는 기업 집단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네, 성공적인 브랜드를 이렇게나 많이 보유했던 회사가 어쩌다 무너지게 되었을까? 혜태그룹의 사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수많은 히트 상품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 또 열정적인 팬들까지 가졌던 혜태그룹이 결국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석들은 구름의 핵심 역량인 식품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은 전자, 중공업 등의 분야로 경험이 부족했던 2세 경영인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역시 그 무리한 확장이. 네. 특히 과도한 부채를 동원해서 외형 확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IMF 외환 위기라는 그런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로의 확장에 힘을 쏟았던 전략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혜태그룹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중의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사랑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책임감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그것은 그 브랜드를 아껴준 수많은 고객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춤. 오늘 저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혜태그룹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오랫동안 좀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